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좋은 책이 나와서 출판기념회 너무 기획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저자분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유개발이 지금까지 그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현장에서는 기업가들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또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고 아마도 대한민국은 기업가들이 그렇게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선진국으로 우뚝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그 기업가의 그 정신,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혁신의 길로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업가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업가를 만나도 기업가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고요. 그것을 또 이 기업가 정신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시는 여기 계신 저자분들이야말로 기업가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기업가 정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아마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그 좋은 우리 사회의 선한 공공재와 같은 그러한 지식을 아마도 전파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큰 노력을 해주신 거에서 뭐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기개발도 여기 계신 저자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한마디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넘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판에 축하드리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인류를 오늘날과 같은 대풍요의 시대를 이끈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다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었는데 비누를 발명함으로써 위생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고 또 면직기를 발명함으로써 따뜻한 옷을 입게 되어서 추위에 죽는 사람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통신을 개발함으로써 인터넷이라는 이 획기적인 통신 시대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은 누구냐?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되고 우리 인류가 잘 된다는. 그럼 기업은 그럼 무엇이 움직이느냐? 그 근본 동력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인데 우리 친구들끼리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드는데 사실은 저 빼고 전부 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는 특히 이제 현암사의 조미연 사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출판하시기로 결정을 해주셨고 또 이제 실제로 만드는 작업은 윤지연 부장님께서 저기 오늘 오셨습니다만은 직접 만드시는데 아주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 책인데 이 책이 저 그림에도 나와 있고요. 아주 표지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까지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자들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텐데 경청해 주시고 나중에 좋은 토론으로 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학입니다. 자유기업원에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우리 7명의 저자 중에서 제목이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가 정신 경제학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그 전체적인 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프롤로그가 있고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가 정신 경제학 이야기 이 부분 제가 썼고요. 기업의 탄생과 기업가 정신 최준선 교수님, 사내 기업가 정신 신현환 교수님, 창업의 기업가 정신 강원 교수님, 그리고 신기업가 정신 나석권 원장님 쓰셨고 이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과 경제성장의 궤적에 대한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 참석은 못했지만 기업가 정신의 결정 요인으로서 제도적 요인을 강조해 주신 조성봉 교수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맡았던 부분 기업가 정신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래 기업가 정신 보통 두 가지 층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으킬 기자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기업가 정신, 세울 기자 기업가 정신 이 두 가지 층위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책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 기업가 정신의 본질, 앙트레프렌십이기 때문에 일으킬 기자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자분들은 기업의 기업가 정신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실무며 역사적 궤적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제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가 정신 경제학. 송구합니다. 저만 몰랐을 수 있어요. 다 아시는데 저만 몰랐을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라고 조금 확대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크게 7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글씨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 기업가 정신 담론,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21세기에 유행을 했다. 물론 첫 번째 기업가 정신 이야기 나온 것은 1755년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의 유행은 21세기적 현상이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두 번째 기업가의 정체, 아이덴티티. 기업가, 너는 누구인가? 또 내가 기업가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모두가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정책가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마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현대판 마법사의 돌처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책 실패, 전략 실패로 빠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순위 매김도 9위인지 29위인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업가 정신은 나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학 경제학과 교과서에도 없고 박사과정을 나와도 체계적으로 가르친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서 덴마크 왕자가 나오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경제학 이론을 제가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기업가 정신은 아주 소수의 특수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두산백과에서 기업가정을 저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서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이다 그러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앙트레프레십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창업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면 앙트레프레니어가 될 수 없는가? 앙트레프레니어를 너무 기업인에 포커싱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윤 추구 활동 아닌 부분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필요가 없는가? 기업가 정신은 시장 외 부분에서도 필요하고 발현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문제. 세 번째, 기업가는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서 기업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으면 기업가일 수 없는가? 실패한 기업가는 기업가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규범적으로 정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통설로는 기능의 문제인데 규범적 정의로 예단한 문제. 그리고 끝으로는
개인의 자세나 정신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기업가 정신은 그 사회의 제도하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담론을 간단하게 넘겨보세요. 기업가 정신 담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어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최근에 21세기 왜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넘치냐? 새로운 이론이 발견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이론들이에요. 하지만 전통적인 정책 처방으로는 우리가 가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다가 지금의 시대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제2의 도금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앞으로 미래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기업가는 누구인가? 아까 주산백과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인이 중요하다. 기업은 혁신의 산물이자 혁신의 주역이기 때문에 기업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앙트레프런십의 전부는 아니다는 거하고 이윤추구 활동 외에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문제가 있다면은 시장 기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업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가 큰 거죠. 공공기업가 정신의 왜곡과 타락의 문제인 거죠.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판 마법사의 돌이냐, 그렇죠? 현자의 돌, 마법사의 돌. 이 이야기는 2013년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썼는데 마법사의 돌인 양 취급해도 좋은데 제대로 알고 본질과 기능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책과 강조만 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그만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은 아는데 이해는 미흡한 것이 문제다는 것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9위라고 주장한 정부 자료가 있고 29위라고 주장한 27위라고 주장한 전경련 자료가 동일한 해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저마다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기능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관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박사과정도 그렇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조사한 거고 세계는 2003년도에 조사한 건데 최근에도 여전히 기업가 정신 말은 많은데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 기업가 정신은 경제학에 없는 이야기냐? 기업가 정신에 관한 경제학 이론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경제학 모형에서는 기업가 역할, 기업가 정신이 필요치 않아요. 여기 자꾸 글자가 깨졌는데 이러한 이윤 극대화 기업이 봉착한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미시경제학이나 산업조정에서 이거 푸는데 몇 번 미분만 하면 돼요.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어떤 이 훌륭한 기업인들이 이런 미분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또 이거 풀어본들 그 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역할은 이런 미분적 수학적 계산인데 실제 세상은 이런 미분적 계산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면 정보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경제학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설명했고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업가 정신 이론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겠길래 나이트의 그런 불확실성하에서의 판단적 결정하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과 슌페터의 창조적 방해의 기업가 정신, 혁신이죠. 커즌의 그런 기민한 기회의 발견의 기업가 정신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기업가 정신은 사치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직업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이다. 거창한 혁신가 아니더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커즈너의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어떤 슌페터의 혁신뿐만 아니라 나이트의 그런 불확실성의 판단적 결정을 하는 사람 모두가 기업가이다. 크든 작든 기업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모두가 기업가적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기업가 정신은 사치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장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재화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포텐셜리 앙트레프레니어, 잠재적 기업가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기업 말을 많이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정의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경제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즈도 기업이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기업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조직을 하고 물자를 구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이 조직을 통하면 거래 비용이 확 줄어들어서 그 극단의 효력을 극단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기업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법학자니까 법학적인 의미에서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중에서 가장 기업을 움직이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지배구조거든요. 그 지배구조의 핵심에는 경영권이 있습니다. 그 경영권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 대한 관리자의 권리 권한, 이것을 경영권이라 하고, 그 경영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자의 경영권입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권리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즉 자본에서 유래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한이라고 하지 않고 권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right라고 하고 독일어는 das Recht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진의 경영권, 이거는 이 경영진의 경영진이라는 것은 바로 지배주주의 대리인입니다. 물론 지배주주가 스스로 경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리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누구냐? 바로 이사들과 이사들의 회의체인 이사회에도 경영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영권은 지배주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파워, 권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고 독일어는 die Befugni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뭐 기업가 정신하면 우리 또 이 알리오스 슌페터, 조세프 슌페터 오스트리아 학자이죠. 오스트리아 이제 그 과거에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스트리아 내 헝가리 출신 경제학 교수인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제 혁신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혁신이란 무엇이냐? 과거에는 혁신이 결코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혁신을 부정적인 의미로서 충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했습니다. 개인은 순종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의지로 혁신해서는 안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국왕 에드워드 6세는 1548년에 혁신이나 새로운 의식의 도입을 막기 위한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 사람인데, 혁신의 반란이 사회 구성 요소들을 혼란과 방탕에 빠뜨린다, 이렇게 해서 혁신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 이 사람이 대담하고 혁신적인 주장이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비로소 이제 혁신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슌페트는 혁신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생산 과정을 상업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채택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우편마차를 아무리 이어 붙여도 철도가 되지는 않는다. 완전히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연속적이고 획기적인 비약,
창조적 파괴, 과거의 산업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혁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 역량이 소진되면 기업은 몰락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읽어봐도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인사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현대 대풍요는 바로 이제 기업이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그 실증적인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고 1941년생입니다. 이분은 혁신가의 창의성으로 사회가 얻은 이익은 자그마치 98%를 자기가 소모하는 게 아니라 사회로 흘러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경제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조스는 순자산이 1431달러인데 또 월마트 창립자인 월턴도 상속인의 이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순자산이 1750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지금까지 창출한 모든 부의 2%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나 월마트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기여한 금액의 겨우 2%, 그 부가가치의 2%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느냐, 사회로 흘러갔다. 그래서 이 사회가 부가 형성이 되고 인류의 대풍요를 가져왔다, 이렇게 증명을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노드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보면 혁신의 과실이 일부 이제 베이조스라든지 뭐 월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한테 이제 들어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98%가 저소득층에 흘러 들어가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근로청, 근로계층 모두 나아가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중요하고 기업이 중요하고 이런 대규모 기업이 국가의 부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노드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데, 혁신을 함으로써 나머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도덕적인 딜레마를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통했을 때 훨씬 그 경쟁자는 소규모 집단에 불과하고 훨씬 더 큰 집단인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소비자 전체의 후생과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소규모 집단인 경쟁자를 의식해서 혁신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혁신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우버 택시가 들어오면 우리 택시업계 다 죽는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택시업계라는 소규모 그 집단을 위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우리 국민 전체의 소비자 구생, 그들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 가져오는 그 문명의 그 혜택,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 형편없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 존 스튜어트 밀도 얘기했다시피 이 경쟁자들의 고통을 면제해줄 법적 도덕적 의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혁신은 어떤 에피판이라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팍 터지는 그 순간이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붉은 여왕의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냥 뭐냐면 진보는 점진적이고 지루하게 엄청난 뜀박질, 그러니까 뭐 붉은 여왕 다 아시다시피 그냥 보통 걸어가서는 세상이 똑같이 보이는, 장면이 똑같다는 거죠. 자기가 2배나 열심히 뛰어야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가는 그 혁신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번개불이 확 튀겨지듯이 어떤 그 에피파니 순간이 와가지고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보다 2배 이상 뛰어야지만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로 움직이는 추동력이 뭐냐? 사람들이 뭐 돈은 어쩌고 저쩌고 뭐 돈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돈보다 더 훌륭한 건 없죠. 돈이 있으면 우리는
뭐 쉽게 말해서 행복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왕조 건설의 욕망. 왕조 건설의 욕망이라는 것은 지배하고 투쟁하고 남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는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를 좋아해요. 그걸 이미 그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이것을 설파를 했는데요. 우리 인간이 사랑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것만큼 그것만으로도 또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들을 다 존경하잖아요. 예, 우리 기업가들 다 존경하고. 그러면 이 개인이 그러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럼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성취를 왕조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복잡한 곳이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애쓰지는 말자. 내가 손잡이를 힘껏 돌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뭐 칼럼을 쓰거나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내가 이거 뭐 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그 마지막에 빨간 글로 쓴 한 인간이 역사 속에서 수행한 역할의 크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의 일평생의 역할을 절대 쉽게 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아무리 돌려도 세상의 문이 다 열리는 건 아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구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큰 꿈을 가지고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인류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신현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업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저희가 출판한 책에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아까 이제 뭐 최준선 교수님도 한인학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여러 혼란이 있고 무엇이 맞는 말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업가 정신 그러면은 영어로 엔트러프리너십인데 한국말로 기업가 정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기업이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업에 어떤 역할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제가 책을 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기업은 왜 존재하느냐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거래 비용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효율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가치 창출이라는 거죠.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또 이윤 국대화를 넘어서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또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취업에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해줄 때, 학생들한테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 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직장이 뭐 월급을 많이 준다, 또는 뭐 직장 생활이 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그 꿈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는 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곧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가서 사회적 책임을 하고 가치 창출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이런 활동을, 이 존재 이유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가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혁신성, 창의성, 본인의 주도적인 업무 수행, 책임감,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위험 감수, 도전 정신, 시장의 또 새로운 변화,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고 활용하는 기회 포착 능력, 또 팀워크, 효과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가치 창출 지향성,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변화 적응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그 조직 전체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죠. 구성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상향식으로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그다음에 독려하는, 장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직 내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고 또 중복성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산되도록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또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기술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패를 또 학습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개선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경영진이 기업가 정신을 직접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팀의 혁신적인 성과를 정기적으로 인정하고 적절히 보상하는 성과 인정과 보상이 또 필요합니다. 또 회사의 상황이나 문화, 자원 등을 고려해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좋은 말 많이 나왔죠. 그런 모든 명확한 비전, 목표 공유, 자율성, 창의성, 장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조성, 리더십의 솔선수범, 성과 인정 보상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시스템 구축,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등을 열심히 회사 내에서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책에는 사례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 공유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또 어떤 회사는 자율성과 창의성 장려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책의 끝에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을 하나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마이다스 IT는 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기업은 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를 향해 열매를 맺는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발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현실적 이상주의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현실에 발 디디지 않은 이상은 공허하고 이상 없는 현실은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운 추구를 강조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기업가 정신은 단순한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 중심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 중심 경영이 뭐냐면 사무 경영이라고 해서 이 뒤에 마이다스 IT의 사무 정책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무스펙, 그러니까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정년,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장려한다고 합니다. 무징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서 구성원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무상대평가, 경쟁보다는 협업을 강조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 정책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자율성, 책임감, 창의성, 혁신을 장려하고 또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직원들의 자발적인 몰입도가 증가되고요. 조직 내 신뢰 문화가 형성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한다. 이게 마이다스 IT의 실천적인 기업가 정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도전은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현재의 최선이 미래의 최상을 만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또 고객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구성원들이 현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새로운 시장과 기회 발굴에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직원들의 자기 개발, 성장 기회 확대를 통해서 업무 만족도,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직 차원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 긍정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서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곧 사회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사회 번영에 기여한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실천적인 함의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함의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구체적으로 좋은 철학과 비전도 실천이 없다면 공허한 구호다. 곧 실천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하면서 당면 과제 해결, 미래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다음에 선순환, 개인, 조직, 사회의 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영우 회장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최준선 교수님이나 황인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진짜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주체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업의 기업가 정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례입니다. 학교에서도 3시간 연강이 되게 힘든데 네 번째로 제가 쓴 부분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정의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다른 분들한테 다 맡기고 이 기업가 정신이 황인학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뭐 기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여러 분들은 발현이 되는데 특히 이제 창업으로 발현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업가 정신이 창업으로 이렇게 요즘에 많이 나오냐? 그래서 창업붐 2000년대 19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꽃을 피웠다가 그 다음에 조금 부침이 있고 다시 요즘에 이제 창업이 붐이 이르는데 이게 붐이 아니고 붐은 이제 한번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서 모든 국가가 이 창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창업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신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기술은 과학자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면 그거가 어떤 식으로 사업화돼야지 돈이 되는가를 찾는 거는 기업이 몫인데 그거 찾는 것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찾고 나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찾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업가 정신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굉장히 투영이 되고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신기술이 나왔을 적에 창업되는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줬어요, 점수를. 원래는 한 2000년대 초에는 1000개 창업해서 5개가 남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좀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10개 나와서 하나 남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스타일입니다.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10개의 사업안들이 쭉 나오는 거죠. 여기 앞에서 아래로 보면 땅콩이 이제 발견되고 재배하는데 대량으로 재배하는 게 성공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걸 누군가가 사서 내가 팔아갖고 돈이 돼야지 다시 재투자를 하고 뭔가가 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뭘 벌지 했더니 야, 이 땅콩 껍질 갖고 액세서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땅콩 먹어봤자 맛 없으니까 액세서리 만들면 많이 팔릴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거기에 정진하는 창업가가 있고 또 한 명은 이거 땅콩 개 저한테 주면 좋겠다. 야. 게사료 만들자. 그래서 게사료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 피넛버터를 이게 이제 성공한 거죠. 진짜로. 피넛버터를 만든다는 사람이 있고 땅콩 볶음을 만들어서 뭐 조금 팔리긴 하겠지만 별로 잘 안 팔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기에서 한 개의 신기술이 나왔을 때 사업 아이템이 한 10개 정도 나온다라고 아주 간단히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창업, 신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은 이게 어디서나 이런 정형화된 거가 보이던데 일기 투자가 있고 이기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식 투자라고 그러는데 일기 투자는 맛보기 투자 한번 해보고 이기 투자에는 맛보기 투자에서 10개 중에서 어느 게 성공한다는 걸 알게 되면 2기에 대량으로 투자하는 그게 창업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기에 투자를 안 했으면 2기 때 추적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교두보를 확보해야지 그 다음에 2기에 투자할 수 있지 1기에 투자를 안 하면 그런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국가 경제가 한정된 부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신기술이 나와서 이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투자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주 간단히 보면 국가에서 10개 다 시도하는 거는 너무 그 웨이스트가 심해. 그러니까 이거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 중에 될 만한 거에다가 몰빵을 하자 1기부터. 그렇게 하는 게 저또 이코노마이즈 하는 지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정반대로 10개에다가 10분의 1씩 나눠 갖고 무조건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개에만 투자를 한 경우는 2기에 가서 평균 10원뿐이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1기에 전부 다 10분의 1로 나눠서 투자를 그냥 막 해버리면 나머지 9는 버리더라도 하나가 항상 발견이 되기 때문에 2기에 가서는 대량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창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1기에 어느 게 성공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뿌리는 그거를 국가가 주도를 하거나 대기업이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장은 항상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 시장 먹으려고 들어가 봤자 오버헤드도 커버가 안 되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 나오면 자기네가 더 불리해져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10명한테 뿌리는데 누가 뿌리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은 국민들이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한 명이 하나씩 사업 아이템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게 가장 현명하고 최적의 투자 전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제 자체가 창업이라는 것이 붐이 이루고 개개인들이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주도하는 창업 붐이 일어나고 그 창업 붐을 통해서 새로 나온 신기술이 이제 사업화가 가능해지는 그 코스를 걷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개인들이 수색대처럼 자기 그냥 10원씩 들고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누구는 뭐 이상한 거 만들려고 땅콩 갖고 이상한 거 만드는 거 한번 시도해보고 망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거에 사료 만들다가 망하고 또 한 명은 드디어 그 중에 한 명이 피넛버터를 만들어서 보물을 발견하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죽고 그러면 개인이 봉이냐 나머지 9명은 다 죽고 한 명만 사는데 그러면 그런 거 위험해 갖고 국가나 대기업은 못하고 개인이 그럼 수색대가 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중에서 아까 피넛버터를 만들어 갖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에는 흔히 얘기하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는데도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유니콘 그 다음에 10조가 되는 데카콘 그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한두 개 나오다가 요즘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걸 보면서 개인도 그렇고 개인 창업자도 그렇고 벤처캐피탈 거기에 돈 낸 벤처캐피탈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저렇게 눈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취업을 해서 보통 기업에 가서 안전하게 월급은 받지만 언제 해고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직장에 가서 해고될 가능성 대비 그 회사에서 누적으로 받는 월급하고 내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할 가능성 대비 성공했을 때 엄청나게 눈이 나올 정도로 버는 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실패할 거를 알아도 개인들은 창업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까 황인학
박사님 말씀하신 황인하 박사님 아니고 조성봉 이제 박사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그 제도가 이런 것들을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카콘이나 유니콘 기업들이 신상품을 만들어내요. 정말로 신상품을 만들어내면 그 신상품이 한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 처음에 겁나서 안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는 걔네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인텔이 GPU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들 생각도 없었어. 뭐 조그만 거 왜 만들어?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는 완전히 시장을 휩쓸고 그것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니까 인텔이 뒤늦게 거기에 대량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테슬라도 전기자동차 물론 GM이 뭐 1800년대 GM이 조그만 회사로 나뉘어질 적에는 만들었지만 테슬라가 현대에 와갖고 전기차를 만드니까 GM이 이제 뒤따라서 전기차에다 투자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창업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와 특히 VC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정을 본 거죠. 창업을 해서 유니콘으로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기서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정형화된 코스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거를 정형화시키기 시작해요. 모듈화, 창업이 되는 과정을 모듈화를 시키고 어떤 과정에서 캐즘 과정에 있을 적에는 누가 들어가서 구해줘야 되고 뭐가 필요할 때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모듈이 다 있어갖고 그거를 탁탁탁탁 조립하게 돼. 그래서 창업을 하는 과정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가볍게 스타트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 린 스타트업은 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린 스타트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블록이 다 있어야 되고 각 블록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우리는 생태계, 벤처 생태계, 창업 생태계라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밸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대덕밸리가 있고 옛날에 테헤란밸리 있었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실리콘밸리 이전에 뉴욕에 벌써 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밸리들이 만들어지고 거기가 바로 생태계고 그 생태계에 내가 쑥 들어가면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블록들이. 그래서 난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창업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축축축축 찍어내고 그 찍어낸 것 중에서 몇 개는 울트라 슈퍼 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각 나라에서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뭔가 좀 해갖고 우리나라에 이런 데카콘 유니콘들이 많이 생기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서 이제는 단지 그 VC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린 스타트업이나 이런 정형화된 거가 얘네들한테 너무 남만 있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국가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 북유럽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 희한하게 이제 유니콘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린 스타트업은 이제 블록화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 책에서는 이 블록을 크게 4개로 나눠서 이제 4개의 모듈, 디자인 띵킹하고 MVP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환원하는 거, 그 다음에 피봇하는 이렇게 4가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Q&A로 바꿔서 Q&A로 누구든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때 이제 그들한테서 올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이 5개를 설명하는 과정에 앞에 얘기했던 4개의 모듈이 자세히 설명이 되도록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창업 누구나 해도 되나요? 라고 젊은 애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고 그 기업가 정신이 창업으로 발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린 스타트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잘 팔린 상품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나요? 앞에 보였던 모듈 중에 디자인 띵킹을 하는데 이게 그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술을 모르는데 내가 생산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하이텍으로 성공한 기업보다 창업보다 로우텍으로 성공해서 기업이 훨씬 시가총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짜장면 만드는 그 기술이 없어도 길목만 잘 먹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사장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기술이 몰라도 할 수 있다. 돈이 없이 벤처 창업할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벤처 창업에 관련된 수많은 VC들, 엑셀러레이터, 엔젤 그런 이제 자금 쪽 얘기를 모아서 해주고 있고요. 뭐 젊은 친구들이랑 금방 친할 수 있는 형님 같은 누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조심해야 되는 팁을 몇 개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책의 내용이고요. 우리 자유기업원에 왔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요즘에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충격들이 있는데 이 창업을 제가 학교에서도 제가 원래 이제 재무를 가르치는데 창업을 사이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업 재무라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재무 이론과 정반대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가 굉장히 재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업의 기업가 정신은 소유와 경영의 일치에서 발생됩니다. 요즘에 현대 교과서는 재무 교과서는 제조업,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쓴 재무 교과서이기 때문에 항상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야지 좋다. 뭐 그렇게들 이제 선전을 하는데 창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M과 인텔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보면 소유와 경영은 일치되어 있을 때 그 창업이 발휘가 되고 창업이 기존 기업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창출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창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창업도 계속될 거니까 이 재무 교과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주 일의회권이 가장 좋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원천적으로 이거를 그냥 상법에 박아놨고. 근데 창업적으로 가면 이 차등 의결권이 있어야지 기업가 정신이 더욱 강화됩니다. 한마디로 유니콘 애들이 이제 IPO를 하잖아요. IPO 할 때 이렇게 그걸 보면 그 앵커들이 그걸 맨 먼저 물어요. 이 지금 창업가가 대주주죠. 차등유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차등유권을 갖고 있어야지 IPO가 더 흥행이 돼요. 완전 이 사람한테 몰아줘. 이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이 사람이 IPO하고 떠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IPO 하고 나서 또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악랄하게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거든요. 투자자는 아는 거야. 벤처 캐피탈들이 분명히 얘들을 끌어내리려고 할 텐데 차등유권 갖고 있냐. 그래서 네가 보호받고 있냐. 차등유권이 있어야지 IPO에서 흥행하는 케이스가 요즘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무교과서에서 나온 거랑 완전히 반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이론적인 건데 원래 재무교과서에서는 위험을 수치화해야지 뭐 CAPM 모델을 통해 갖고 프라이싱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위험을 계량화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단계에서도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들이나 엑셀러레이터들이 가격을 산정해서 얼마 배수에 투자할지를 계산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을 하면 이거 다 없어져요. 결국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법으로 만드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기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특히 이제 창업 분야에서 창업도 없어질 뿐더러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굉장히 막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발표는 궤를 뭐 앞에 다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업가 정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걸 설명한 건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한 80년 동안 어떤 궤적을 거쳐서 오늘까지 오는데 중요한 견인차 노릇을 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업가 정신이 핵심 요인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 됐다. 그거에 대한 거를 역사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버전으로 된 60페이지짜리 이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을 요약한 거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기 지금 이게 저기 뭐죠? 제가 퍼플렉시티 AI 가지고 15초 만에 쓴 요약문이라서 조금 틀린 게 있네요 보니까. 예. 첫 번째 기업가 정신은 자본, 기술 등 경제 성장 요소가 아니라 생산 요소를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량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내용은 처음에 최준선 교수님이 설명하신 슈페터리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나타난 부분들을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를 말합니다. 그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상품, 그 다음에 새 기술, 그 다음에 새 유통 경로, 새 자원을 발굴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새 시장을 개척하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슈페터리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그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하고 전쟁, 6.25 전쟁 폐허해서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4만 불에 가는 과정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기업가 정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유일하게 있는 건 사람밖에 없었고 97%가 농업 생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같은 형태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그 교과서들이나 아니면은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나 아니면은 또는 뭐 이렇게 경제 성장론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한국 경제 성장론, 한국 경제 발전론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정책 주도로 이런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산업 정책은 환경 노릇을 했지 실제로는 뭐 때문에 된 거냐면 기업가들의 혁신과 도전이 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환경만 조성하면 얼마든지 그런 건 나온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발휘가 없으면 그런 환경을 아무리 잘 조성한다고 조성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산업 기반 형성기라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부분은 해방서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는 상황이 산업기반 형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초기까지의 상황이죠.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 토대는 누구한테서 처음 시작됐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한 헌법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 처음. 그러니까 재산권 제도를 명확히 하고 그거. 두 번째로는 뭐냐면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90% 정도가 대부분 다 농사 짓는 일을 할 때 농지를 농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재산권 문제에서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 문제의 진전 없이 시장 경제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속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적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명의로 자기네 것들을 소유로 가졌던 거를 놓고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나 아니면은 가옥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불화를 했는데 불화라는 건 뭐냐면 딴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 파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뭐를 했느냐면 시장 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불화를 하는 걸 채택했습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가진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원조불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조로 들어온 미국 물자, 다시 말하면은 원면, 그다음에 밀, 그리고 설탕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배분하는 물자를 배분할 때 그거를 팔아가지고 생긴 돈을 가지고
원자재를 사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재나 아니면 그 자본재를 사오는, 그러니까 기계나 뭐 이런 거를 사오는 데는 워낙 가격을 싸게 대등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런 일반 소비재를 수입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자기가 쓰려고 개인 목적으로 뭐 밖에 나간다든지 이런 걸로 쓰는 돈은 공정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어디로 쏠리게 만들었냐면 자본재가 도입돼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대통령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미국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무역업, 제조업에 진출하고 창업하고 다각화하는 게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50년대 말서부터 대규모 기업 집단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런 시기에 이런 기업가 집단이 이렇게 성장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고 그 만드는 토대 위에서 경공업 가지고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한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남미의 나라들은 다 수입 대체 산업을 할 때 우리는 뭐를 했냐면 수출 기능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파는 거를 했지 우리가 스스로 그 부족한 거를 외국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수입 대체 정책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 땅에서 뛰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도성장기라는 거는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나니까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계가 다 과연 앞으로는 뭘 먹고 살 거냐 가지고 1970년대에 1인당 소득 1980년에 1인당 소득 1,000불,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불, 이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도성장기를 지내는 동안 뭐를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옷 팔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팔고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화학공업을 하겠다. 그런데 웃기지 마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기술을 줄다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입안을 해가지고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 꽤 있고 정부에도 있고 민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해서 육성 정책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하고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산업에 진출한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요. 심지어는 이병철 회장님이 그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임원들, 그러니까 사장, 부사장, 전무 이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삼성그룹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영감택이 이번 투자 망치면 아마 목매달아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했는데 상의에서, 대한상의에서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하고 그거를 이렇게 보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그거 조사한 것 중에 제일 기업가 정신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가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1987년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 이제 97년까지 외환위기 바로 직전까지 시기인데 이때는 민주화, 세계화, 첨단 산업 진출, 글로벌 경영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 또는 이렇게 정부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던 관리경제 체제를 상당한 부분까지 완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가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외환위기는 사실은 나중에 경제위기로 전환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이거의 핵심 문제점은 뭐였느냐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설계한 제도가 돈을 많이 꾸면 꿀수록 이득이 되는 형태의 제도적인 설계를 하고 있었고 기업들은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당연히 그거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차입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 단기 차입됐던 게 문제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구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위기가 사실은 우리한테 위장된 축복 같은 거였던 게 뭐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던 많은 제도적인 과제들을 전부 다 일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혁신적인 기업만 살아남고 재벌 해가면서 뭐 잘하는 재벌 못하는 재벌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된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지금도 문제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은 이 시기에 진짜로 잘하는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가 구별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이제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98년서부터 현재까지가 사실은 위기가 많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만에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말서부터 시작된 위기가 2000년, 2001년이 되니까 완전히 극복이 돼서 그 모든 IMF 차관을 다 갚고 우리가 새로운 경제 도약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대폭 도입이 되고 벤처가 조금 아까 강원 교수님 벤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벤처가 우리나라 생태계의 주 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벤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성공적인 벤처를 하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러지만 전 세계를 한꺼번에 다 합쳐놓고 이렇게 벤처를 하는 현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짐은 어떻게 됐느냐면 제일 처음엔 IT가 뭐 괜찮다 이랬는데 컬처, 의료, 그다음에 뭐 한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심지어는 농산물 뭐 아니면은 뭐 농식품 뭐 요즘은 한국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의 기업가 정신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이병철 여기 최종현 뭐 예컨대 구자경 뭐 이런 분들을 꼽지만 사실은 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큰 발현자들 중에 최근에 꼽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이수만 씨.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수만 씨는 새로운 업을 개척한 사람에 속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 김범 누구죠? 저기 이혜진 의장인가요? 네이버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 의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그 새로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신약이라는 게 없었는데 신약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암 치료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이 현재는 기업가 정신의 첨단 선두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처럼 먹고 4만 불 가까운 수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DNA를 그런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잘 아직도 발현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대부분에는 초기의 사업가들은 다 내세웠던 핵심이 뭐냐면 사업보국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나라에 보답을 하겠다.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요즘 여기 최준선 교수님이 여기다가 기업가라고 쭉 내신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요 그게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들을 만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나라에는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걸 새로 만든 분들이라고요. 다른 나라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처음 만드는 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가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춤춰서 제일 1등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게 산업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기업가란 말이에요. 그 기업가는 지금도 다 봉준호 감독을 기업가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이수만 씨를 그게 뭐 지금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분을 기업가 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지 아버지가 벌어놓은 걸 가지고 떡볶이 장사해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안 얘기해요. 돈이 많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람이라고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사회에 그 사회가 문제로 생각하는 걸 해결하는 거를 독창적인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지난 8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대단히 이런 큰, 그러니까 복지가 이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런 기업가 정신의 성과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나 대내와 환경 변화, 예를 든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월남 전쟁하고요. 월남 전쟁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환경 변화는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민주화, 많은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4만 불 만드는 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1만 불, 2만 불, 3만 불 될 때 다 언제였냐면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걸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나 아니면 헌법에서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거나 시장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제도, 또 대내와 환경 변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냐? 이런 상태에서 더 앞으로 나가려면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교육과 정책, 또 유연한 제도 환경, 그러니까 규제 개혁, 또 뭐죠? 제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 같은 거에 효율성 제고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다. 특히 제 생각에는 학교 등록금을 자유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한 혁신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지만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보상이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일반의 같은 수준에 있는 다른 직책에 갔을 때보다 선생님들이 받는 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각 1인당 한 10분 이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라는 게 이제 좀 일방적인 게 돼가지고 사실 궁금한 게 있어도 자세히 물어볼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특별히 여기 지금 저자들에게 물어보실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자들끼리 서로 상호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주 그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부분, 또 관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인당 한 5분 정도 그렇게 한 가지 정도 답변을 하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황일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덴마크 왕자가 빠진 햄릿,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더 알기 쉽게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신일영 교수님은 마이다스 IT의 사무 정책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통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조금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없다. 당장에 정년이 없다. 그게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실패를 해도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냥 징벌이 없다. 이런 것들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우리 강원 교수님 같으면
한국의 스타트업이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나? 뭐가 과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가? 저는 좀 그런 그 의문이 들었고요. 또 우리 이주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 AI 시대에 우리 또 이주선 교수님은 또 AI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알맞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제 나름대로 이런 얘기했는데 제 나름 이 질문이 씨알데없는 질문이다 생각하시면 답 안 하셔도 되고 그래도 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또 본인의 생각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덴마크 왕자 빠진 햄릿 또 이제 기업가 정신은 사치제가 아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 감사드립니다. 덴마크 왕자가 없는 햄릿, 이게 경제학 교과서 또는 경제학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여기서 우리 어디언스 중에서도 경제학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여기도 다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대학 다니면서 좀 박사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공부했죠. 그래서 다들 기업가 정신은 여기 우리 개인의 성공, 기업의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의 진정한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신 사람 거의 없어요.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데 경제 성장을 공부하자는 경제학에서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노동이 어쩌고 자본이 어쩌고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고 투자가 어쩌고 정부 재정 지출 등등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쫙 빠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모호하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이야기 아니라 1942년도에 요셉 슌페터가 본인의 책에서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업가 정신인데 이게 빠지고 이걸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덴마크 왕자가 나오는 것이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시죠? 햄릿은 정확한 제목이 The Tragedy of the Hamlet, The Tragedy of Hamlet, The Prince of Denmark, 덴마크의 황태자라고 할까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의 비극이 그 원제목인데 다시 말하면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없는 경제학 이론의 이야기들은 주역 배우가 빠진 연극과 같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후세의 경제학자들이 그 비슷한 말을 이제 반복합니다. 배우가 없는 연극 같다 경제학 이론에. 기업 이론이 있는데 아까 제가 수학적 모형은 존재하지만 거기 기업가 역할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야? 기업가 역할이 배우가 없어요. 배우가 없는 연극 같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이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다. 경제학 교과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부터 기업가 정신 이야기가 진지하게 생산적으로 논의되고 또는 활발하게 발언되기 어렵지 않냐 하는 뜻에서 그 제목을 제가 인용 다시 한번 소비해 봤고요.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은 사치제가 아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창안한 말은 아니고 이미 셜리라는 신제도 학파의 경제학 코지 연구소에 있었던 분이 같이 있을 때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하면은 나는 도대체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영웅전 같은 이야기들이지 나는 그냥 그 영웅전을 소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죠. 굉장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로 쫙 짜여 있어요. 어려서부터 온갖 모진 풍파에 그리고 끝내 성공을 이루고 세상을 바꾼 이야기들 영웅적 서사시로 가득한 이야기들만 기업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는 그런 혁신을 이끌어내는 기업가도 있지만 크고 작은 기업가들이 많다는 거죠. 기업가 정신의 생태계에는 커다란 거목도 있지만 작은 관목도 있고 그 밑에 또 이쁘게 그 고개를 숙여서 겨우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있는 모두가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그 커다란 혁신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를 제 책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하다못해 한때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퀵턴족이라고. 일본에 그 여행을 가는데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에 가가지고 그 면세점에서 일본 위스키를 사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40만 원 사면 한국에서 2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숨겨진 기회를 발견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기업가 이야기예요. 작은 기업가죠. 아주 대량으로 하면 큰 돈을 벌겠지만 누구나 어느 순간에나 불확실성의 판단적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다 본인한테 본인이 지게 되고 또 남들은 잘 모르는데 그보다 기민하게 숨겨진 기회를 발견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업가이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 인식만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잠재적 기업가이고 그러한 그런 역량이나 또 재능을 갈고 닦으면서 예전에 그 국민교육 현장 있죠. 타고난 소질을 갈고 닦으면 다 그 자기 자신의 발전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게 되는 이게 기업가 정신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사치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숨겨진 사업의 기회를 발견해서 발전시키는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 우리 그 기업가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예. 관찰력이 있고 어떤 탐구력이 있으면 누구든 기업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바로 제 옆에 계신 우리 AI 전문가 이주선 박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예수쟁이가 가족들하고 저 평창 봉평에 메밀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연이라는 곳인데 100년 된 그 국수집이랍니다. 근데 이 메밀국수를 먹어보니까 평양냉면보다도 슴슴하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간이 안 돼 있는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각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 맛의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잔치국수를 그냥 맹물에다 말아놓은 것 같은 느낌에 드는 국수인데 이 국수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단맛이 나는 메밀하고요. 쓴맛이 나는 메밀을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만드는 국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저처럼 새벽같이 쫓아가가지고 10시 반서부터 줄을 서야 먹는 국수집이 된 거죠. 그게 100년이나 됐는데 봉평에 있는 어느 마을에 그냥 이렇게 있는 허름한 집에 그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발견했나 하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하는 걸 보고서 더 잘해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쓴 메밀의 맛을 섞으면 더 좋은 맛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기 시작해서 하셨답니다. 그게 지금 같은 국수집이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사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냉부라고 하는 아마 텔레비전 그 드라마를 예능을 많이 보실 거예요.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셰프들이 15분 만에 진짜로 놀랄만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음식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급 음식이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맛을 볼 수 있느냐, 어떤 맛을 아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색깔을 구별할 줄 아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섬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AI가 따라할 수 없는 기업가 정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들을 드렸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잘하고 조금 아까 제가 만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초 만에 제 책 내용을 그대로 그 원고를 퍼플렉스티 AI에다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 4쪽짜리 파워포인트로 좀 요약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줘 하는 게 아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대로 만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4장짜리로 만든 게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건 뭐냐면 더 섬세한 눈과 더 섬세한 코와 더 섬세한 혀와 더 섬세하게 듣는 귀와 이런 걸 가진 부분들이 차이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더 앞으로는 더 빛날 거냐? 사람한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먹는 거, 얼마나 잘 놀 수 있느냐는 거, 얼마나 격조 높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거 감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얼기설기한 뭔가를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걸 구현하는 건 누가 할 거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양자 컴퓨터가 할 거다. 그럼 그 컴퓨터가 그 컴퓨터가 만드는 것, 그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이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도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고 이것들을 담고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것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는데 책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서 내가 창의적으로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그 소스를 만들어서 그 소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기업가 정신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그게 심지어는 돈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AI 시대에도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섬세하고 또 그 창의적인 그런 그 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기업가 정신이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으로서 실제 이 기업에서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우리 신현환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 그 마이다스 IT의 사무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그룹의 이제 회장님께서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회사 이렇게 좀 경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본인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임원들한테 혹시 내가 한 말에 의견 있는 사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기쁜 마음에 김상무 의견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회장님 여기 의견 있는 사람은 과장 때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분위기라는 게 뭐 개인의 어떤 의견보다는 회사가 시키는 걸 잘하면 됐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황인학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사치제가 아니다. 바로 이제 좋은 예가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 그 교수의 길을 가기 전에 회사에 잠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입사해서 보니까 저한테 시킨 일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 컴퓨터에서 나온 아웃풋에 있는 숫자들을
또 다른 포맷으로 정리하는 그 업무를 매일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키보드에 이 숫자판이 있죠. 숫자판을 이제 보지 않고 이렇게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그 일 열심히 했었는데 하도 한심해서 이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알고 봤더니 이제 컴퓨터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를 다시 이제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프로그래밍 몇 줄만 해주면 제가 하던 일을 순식간에 매일매일 컴퓨터가 그냥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뭐 결국 뭐 지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좀 사람이 게으르고 싶다? 그거를 갖다가 그 게으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창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유학을 가서 그 이제 저희 장인 어른께서 미국에 이제 여행을 오셨는데 그때 이제 뭐 벌써 40년 가까이 이제 된 거죠. 80년대 후반이었는데 장인 어른을 모시고 이제 기름집에 가서 주차장에 기름을 넣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걸 보시면서 장인 어른께서 야 여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카드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결제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미국은요 게으른 거를 인정해주는 나라예요. 한국 같으면 저거 부지런히 달려가고 누군가가 카드를 갖다가 카드 기계에다 넣고 뭐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다 게으르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용인되는 사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다. 쉽게 생각해 보자. 그래서 뭐 내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요리를 뭐 예를 들면 요새 죽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그 냄비에다가 죽 만드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텐데 근데 그거 그냥 여기다가 쌀 넣고 콩 넣고 뭐 등등 해서 넣어놓으면 아침에 저도록 됩니다. 결국 주부의 게으름을 갖다가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으름을 허용해 준다 또는 편리성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다스 IT의 사무 정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 뭐 보상이 없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뭐 이 실패를 용인한다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실패만 하고 성공을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등등의 스펙이 없는데 채용을 한다고 그걸 어떻게 믿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의심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마이다스 IT에서 하는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직접 가서 듣고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마이다스 IT에는 역량 검진이라는 역검이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 역검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4단어로 역검에서 측정하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더라고요. 긍정적.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뭐가 어떤 그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좋은 일이야. 이런 식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기네들 그렇게 뽑고 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생각.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앞서서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4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자기네들은 뽑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요. 그 네 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정말 스펙이 중요하지도 않고 보상이 중요하지도 않고 실패를 용인한다고 해서 실패만 하지도 않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정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실성이나 적극성이나 전략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다스 IT에서 이런 사무 정책을 하고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마이다스 IT의 역검을 가지고 이제 이 신입사원들을 뽑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게 좋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기업에서
긍정적, 적극적, 전략적, 성실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굉장히 스펙 쌓기에 그냥 올인이 돼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그 본인의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것들만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제 본인도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그냥 똑같은 사람밖에는 못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런 마이너스 IT의 이런 여건 같은 것이 보다 많은 기업에서 사용이 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을 정말 뽑는다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대학생 시절에 나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또 고등학교 시절에 나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를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좀 교육이 되고 학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마이너스 IT의 그런 여건과 같은 거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좀 사용해서 직원들을 채용한다면 기업도 좋고 또 우리의 교육 환경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사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수선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섬세한 감수성, 또 인간적인 또 발상, 또 창의적인 노력, 뭐 이런 결국은 인간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 최고의 인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원 교수님, 아까 제가 한국의 스타트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뭐 질문에 대한 답이나 아니면 다른 말씀하시고 싶은 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한테만 매크로한 질문을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 다 소프트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냐를 이제 말씀해 주는데 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다 맞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첫 번째 모듈에서 린 스타트업을 교육시키는 과정에 첫 번째 모듈인 린 스타트업에서 그게 많이 강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벤처가 잘 되고 있냐? 그거는 제가 벤처 담당 국장도 아니고 잘못 얘기했다는 또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리스트 협회에서 저한테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좋은 점만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 벤처는 실력이 있는 벤처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AI 없을 것 같잖아요. AI에 아주 실력이 있는 벤처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실력이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알아서 거기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벤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창업을 못해서가 아니고 창업을 하고 나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팔 때 그걸 못 팔게끔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는 경제 제도는 거진 기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파이어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타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기존 법을 볼 때 너는 왜 라이센스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 라는 그런 법 때문에 못 들어온 거죠. 옛날에 바다 이야기인가 음원 그것도 우리 스트리밍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음원 회사에서 너 우리 터프에 들어와?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음원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막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은근히 제도가 업종을 구분을 하고 그 업종에 파이어월을 친 제도들이 되게 많아서 미국에서 옛날에 제가 이제 벤처 창업학회에도 속해 있는데 벤처 창업학회에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니콘으로 성공한 그 품목들 그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그 중에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는 다 불법입니다. 우버도 원래 불법이었죠.
에어비앤비도 처음에는 불법이었는데 그걸 좀 풀어줘갖고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너무 그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업종 간 침해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슈페터가 얘기한 창조적인 파괴는 우리나라 제도가 막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머리도 좋고 끼가 있어서 창업은 잘하는데 창업하고 나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창업을 하는데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해서 제가 그냥 짧게 그래도 매크로한 거를 물어보셨으니까 재미없게 매크로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창업할 때 기업가 정신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업가 정신이 많은 회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회사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사해 보니까 창업가 기업에 있어서 그 아주 큰 특히 창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기업가 정신의 반론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기업가 정신이 발휘가 안 돼요. 근데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영하는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투자했다 저기다 투자했다가 투자자 소액 투자자 입장에선 발을 동동 굴러요. 채권자도 그렇고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그렇죠.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갔다고 그랬을 적에 모든 사람이 거품 물었던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전자산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거품 물었던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성공하면 대박인 거죠. 성공하고 나면 다 좋아하지만 성공하기 전까지 돈을 댔던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있는 창업 기업들, 그 기업들은 처음에 VC들이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투자하잖아요. IPO 되고 나면 창업자를 빨리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왜 구글이 알파벳으로 변했는 줄 아세요? 그게 창업자와 벤처 캐피탈리스트 간의 딜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업자는 계속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나 나중에 이제 공모 펀드들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자기네는 회사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주가 아니고 채권자인 것처럼 따박따박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당금 타고 싶어 하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회사에 자기 돈 묻고 싶지 않아요. 미국은 보면은 큰 기업일수록 뭐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뭐 블랙록이니 아니면 뱅가드니 스테이트 스트리트 3대 공모 펀드가 막 10% 20%씩 지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없고 그럼 그런 펀드들은 그 회사가 기업가 정신 발휘 못하게 해요.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이 돼갖고 구글이 그렇게 창업이 돼갖고 IPO하고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펀드들이 들어와 있죠. 이 구글 창업자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 나와 그랬어. 그래서 그렇지만 또 찍 나가면 주가 다 떨어지니까 자기네들도 함부로 나오라고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구글 창업자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나는 CEO에서 구글 CEO에서 나오겠다. 대신에 내가 내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그만 자회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회사도 구글이 지주회사가 돼갖고 갖고 있게. 그래서 알파벳으로 변한 겁니다. 알파벳 지주회사가 된 거예요. 구글은 펀드 매니저들이 원하는 프로페셔널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 있고 자회사 조그만 거에는 구글 창업자가 CEO가 있고 거기서는 자기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마구 하려고 해요. 그 관계가 아주 미묘합니다. 미국은 어떤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마음대로 뛰놀 수 있고 대신에 투자자들은 허걱대고 그런 기업으로 남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고 안정적으로 갈지 그걸 시장이 정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정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됐죠. 그럼 기업가 정신이 발휘돼야만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정위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무슨 뭐 수많은 소유 경영자가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법원에 자꾸 불려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소유와 경영이 사실상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재벌에서 더 이상 기업가 정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다시 붙여줘서 제도 개선하고 기업가 우리나라 재벌이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상태로 새로운 것들을 마구하고 할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면 경고하는데 재벌에서 기업가 정신 없고요. 그 다음에 창업에서 그러면 기업가 정신 나와야 되는데 업종 간 분리하는 파이어월이 제도적으로 쫙 있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은 우리 기업적으로 오면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 된다라는 거 워닝이고 그거를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된다.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고 내가 투자자 보호해줄게 그러면 기업가 정신 없어져요.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백강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는 이 원초적인 그 문제점, 특히 그 기업가들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와 벌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렵고, 그나마 이제 조금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려면 어떻든 소유와 경영이 일치될 수 있는 그거를 죄악시하지 말고 또 나쁘게 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기업가의 통찰력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수많은 이제 그 예가 나와 있지만 또 다 알고 있는 예가 바로 그 블록버스터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 그거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그것을 받아 쓴 게 바로 넷플릭스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비디오 대여점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OTT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기업이 탄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업가 정신, 이 기업가의 통찰력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보면은 여러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키아 같은 것도 망했고 뭐 인텔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CEO라든지 이 기업가들이 변화하는 이 환경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 없어지고 기업도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페터 얘기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 역량이 소진되면 기업은 급격하게 몰락한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기업가의 통찰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통찰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조류에 갈아탄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후지 필름도 예를 든다면 필름은 이미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디지털 사진을 찍으니까요. 그렇지만 후지 필름이 필름 만드는 게 결국 화학 회사지 않습니까? 이 화학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화장품 회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를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의 그 광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내시경이라든지 의료기기 회사로 또 발전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기업가 정신은 이게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가소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닐까, 기업가 정신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 마이다스 IT의 사무 정책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
그 창업자가 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규칙 없음 책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일단 신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은다. 예, 그게 이제 아주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규칙 없다. 그냥 휴가 네 맘대로 써라. 뭐 한 달을 써도 두 달을 써도 네 맘대로 써라. 뭐 이런 거고 출장 네 맘대로 가라. 열흘을 가든 뭐 한 달을 가든 이틀을 가든 네 맘대로 써라. 뭐 출장 비용 그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계약 체결 이게 몇 억짜리 계약이냐 억대든 뭐 야 억대 이상은 뭐 사장 결제 뭐 1,000만 원 이상은 뭐 부장 결제 그거 없어. 그냥 네가 담당하고 네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나한테 묻지 마. 난 모르는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내가 부장이고 뭐 차장이고 사장이라도 내가 그 일을 너보다는 모르지 않나. 네가 알아서 결정하기 왜 나한테 그걸 미루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넷플릭스의 그 규칙 없음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최근에 그 책이 아마 한 2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넷플릭스에 그런 정책을 다 거둬들이고 있다. 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뭐 넷플릭스의 그런 규칙 없음이 엄청나게 유행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요약집도 많이 나오고 책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뭐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근데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부작용도 아마 있겠죠. 예.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이 책을 소개를 드리고 또 저자들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명 아무리 들어도 이거 한번 직접 읽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